안녕하세요. 메스올릭입니다. 오늘은 수의 탄생과 수체계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현생 인류,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인류가 탄생한 지 한 20만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20만 년 동안 인류는 굉장히 많은 문명들을 이룩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100만 년이 더 지났을 때 인류는 어떤 문명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건축물이나 자동차, 스마트폰 같은 물리적인 형체를 갖고 있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것들은 그때는 전부 다 없어지거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대체되어 있을 거라고 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심지어는 종교나 언어 같은 추상적인 것들조차도 그때가 돼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이 모두 공통으로 이것만은 지금의 개념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수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수의 탄생과 수체계가 어떻게 완성이 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복소수라는 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뉘고요. 다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로, 그리고 정수는 자연수와 자연수가 아닌 수로 나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5개의 수의 집합은 특별한 이름을 좀 붙이죠. 실제로 포함 관계는 복소수가 가장 크고 이 안쪽으로 갈수록 좀 더 작은 집합이 되는데, 우리가 수가 어떻게 탄생되어 있는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마도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자연수일 것이고, 역으로 정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돼서 복소수까지 확장이 됐을 거예요. 각각의 집합을 자연수부터 복소수까지를 역순으로 쓴 거예요. N, G, Q, R, C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기호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따로 영상을 찍을 텐데, 우리의 목표는 2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연수는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소수까지 확장이 되는데 복소수까지의 확장으로 과연 수의 체계는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가. 이 2가지가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자, 가보죠. 우리가 자연수는 이렇게 1, 2, 3, 4 땡땡땡 나가는 이러한 기호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실수는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 수직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타내는 이 1, 2, 3, 4는 자연수를 나타내는 기호이지 자연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수직선이라는 것도 수직선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 아니고, 실수라는 것을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추상화시킨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라는 건 이런 추상적 개념인데, 만두 3개가 있고 농공 3개가 있고 고슴도치 3마리가 있습니다. 실제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전부 다 다른 놈들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개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모두를 3이라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발견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물건의 개수를 셀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사물의 개수를 하나의 수로 어떤 공통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처음에 탄생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 창안인의 가족이 있었어요. 4명의 가족이 있었고, 이들의 주식은 사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몇 개 한 개씩의 사과를 먹어야 하니까 이 가장인 창안인은 사과를 4개를 따와서 가족들한테 몇 끼니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 4개라는 개념도 없는 거죠, 이때는. 그죠? 그래서 이 사과의 개수를 어떻게 셀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실 텐데,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족들이 모두 돌멩이 하나씩을 듭니다. 그리고 창안이가 그 돌멩이 4개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사과나무로 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사과를 하나 딸 때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바닥에 버리면 돌멩이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사과는 4개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럼 다시 사과를 들고 와서 가족들에게 나눠주면 되겠죠. 요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창안인의 가족들의 집합, 그리고 돌조각들의 집합, 그리고 사과의 집합 사이에 가족에서 돌로 가는 1대1 함수 f를 설정하고,
돌에서 사과로 가는 1대1 함수 g를 설정하면 그들의 역함수도 역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가족의 명수겠죠. 명수와 사과의 개수가 완전히 1대1로 대응을 하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맛있게 사과를 하나씩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돌조각을 우리 몸에 있는 손가락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사과나무와 돌멩이 그리고 가족들 간의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몇 끼니 맛있게 사과를 하나씩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동이 나서 이제 새로운 사과나무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찾긴 했는데 사과나무가 좀 멀리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몇 끼니마다 4개씩 따오는 거는 조금 귀찮아졌겠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시인 창한이가 사과를 좀 많이 딴 다음에 이것을 보관을 해놓자. 그런데 얘를 보관하다가 사과가 사라지거나 했을 때 내가 그걸 알고 싶으니까 그 옆에다가 돌멩이를 놓은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사과의 개수만큼 짝대기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 사이에 1대1 대응이 이루어졌을 거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사과가 몇 개 사라진다면 대응 관계가 깨지겠죠. 그럼 사과가 없어졌는지 없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24개의 사과를 모아놨는데 이 창한이네 가족의 막내라는 아이가 굉장히 약간 은큼한 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사과 1개를 훔쳐먹고 막대기 하나를 지워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과와 막대기는 여전히 1대1 대응을 이루지만 수는 줄었죠. 그리고 창한이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훼손될 수 있는 막대기를 대신할 어떠한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겐 좋은 도구가 있죠. 손가락 10개요. 그죠? 그리고 발가락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몸에 있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합쳐봐야 20개밖에 안 되니까 20개가 넘는 이만큼의 양의 사과는 대응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 이제 탄생하는데 바로 뭐냐면 자, 앞으로 나는 손가락 10개를 발가락 1개로 바꿔서 생각하겠다. 다시 말하면 손가락 10개와 발가락 1개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십진법의 탄생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은 발가락 2개와 손가락 4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세월이 더 흘러서 우리는 이것을 24라는 지금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숫자 4라는 것은 손가락 4개를 의미하고요. 앞에 있는 2라는 것은 발가락 2개를 의미한다면 발가락 2개가 손가락 20개니까 얘는 24개가 된 거고 우리는 24라는 숫자를 기억함으로써 사과의 개수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자연수의 탄생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듯하죠? 자,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창한이네 가족, 소란의 가족, 그리고 지훈이네 가족 이런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과를 따서 이걸 한데 모아놓고 나눠 먹는 이러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집단에서 딴 사과들을 합해야 되니까 덧셈이라는 연산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나눗셈이라는 연산이 필요하고요. 자연스럽게 사칙연산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칙연산의 결과로 우리는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눈 유리수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사과를 모아놓을 때는 덧셈만 하면 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 한 개의 사과를 3명에서 나눠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이제 분수의 탄생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권력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대장이 등장한 거지. 권력이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착취가 이루어지면은 빚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빚은 곧 음수의 개념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유리수와 음수까지 확장이 되는 건 비교적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자연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이라는 것을 자연수라는 개념으로 바꾸고요. 이 자연수라는 개념이 사칙연산에 의해서 유리수와 정수까지 확장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유리수까지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는 더 이상 수의 확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에도 실수로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유리수의 집합은 굉장히 좋은 성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임의의 두 유리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면은 그 결과는 항상 유리수가 돼요.
이 얘기를 좀 폼나는 말로 우린 뭐라고 하냐면 유리수의 집합은 4층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리수의 집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이 자유로우니 더 이상의 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수가 탄생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이제 실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인데요.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그죠?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바로 뭐냐면요. 세상은 유리수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피타고라스가 원래 한 말은 세상은 유리수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수로 이루어졌다 였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피타고라스가 살던 시절에는 수 전체가 유리수니까 딱히 유리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1이라는 하나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를 이루는 가장 근본 있는 하나의 수죠. 덧셈을 통해서 자연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4층 연산을 통해서 유리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러한 수들은 수직선 위에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 또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수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피타고라스의 생각은 이래요. 뭐냐면 수직선이 있습니다. 0과 1이 있죠. 그럼 0과 1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을 얻고요. 또 0과 2분의 1, 2분의 1과 1 사이에 중점을 찾으면 4분의 1과 4분의 3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중점을 찾아나갈 수 있겠죠. 어떤 두 개의 유리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결과는 유리수죠.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수는 4층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서로 다른 두 점의 중점을 찾는 과정은 무한히 반복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수직선이 유리수로 전부 다 채워진다라는 게 피타고라스의 그럴듯한 주장이죠. 즉 수직선은 유리수로 완전히 채울 수 있다라고 피타고라스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이 모든 수가 유리수라는 피타고라스의 주장은 그 스스로에서 반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의 길이가 ABC라고 했을 때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걸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두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니까 2가 될 터이고 이 x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변의 길이니까 수일 게 분명하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이 x는 유리수가 아니게 되죠. 사실 이건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건 아니고 히파수스라는 피타고라스의 제자라는 설도 있고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단이라는 설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히파수스라는 수학자에서 증명이 됩니다. 요거는 증명이 간단하니까 증명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 x라는 수가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인데 이 수가 유리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유리수는 분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x는 a분의 b꼴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하분수 형태, 조금 폼나게 얘기하면 a와 b가 서로서인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거죠.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분의 b제곱은 2가 될 거고요. 왜? x 자체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니까. 정리하면 b제곱은 2의 2제곱. 자, 그런데 우변은 분명히 여기서 뭐예요? 2a제곱이니까 짝수겠죠. a인 자연수고. 그럼 b제곱도 짝수가 돼야 되겠지?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이니 b제곱이 짝수가 되려면 b도 짝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b에다 2k를 대입하면 4k제곱은 2a제곱이 되고 이것은 a제곱이 2k제곱이란 뜻이니 역시 a도 짝수가 되게 되죠. b와 a가 모두 짝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2로 약분이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얘가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의 모순이 되죠.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x를 두 개의 자연수의 b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유리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를 루트 2라고 표현을 하죠. 여하튼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피타고라스는 모든 수는 유리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남긴 이 아름다운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루트 2라는 수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건 알았고 그런데 이 루트 2라는 것은 어떤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수직선의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루트 2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피타고라스가 한 대로
수직선을 쪼개봅시다. 일단 1과 2의 중점을 잡으면 루트 2는 얘보다 좀 작아요. 다시 중점을 잡으면 요놈보다는 조금 더 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중점을 잡으면 얘보다는 여전히 크고요. 다시 둘 사이의 중점을 잡으면 얘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절반씩 나눠 나가다 보면 루트 2에 점점 가까워지게 될 텐데 요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루트 2는 1보다 약간 크니까 1에다가 2분의 1을 더했어. 그랬더니 루트 2보다 크죠? 그래서 4분의 1을 뺐어. 그랬더니 루트 2보다 작습니다. 다시 8분의 1을 더하고요. 여전히 루트 2보다 작아서 16분의 1을 더합니다. 그럼 루트 2보다 좀 더 커지는 거지. 그럼 다시 32분의 1을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아무리 계속되어도 얘가 루트 2에 다다르진 않지만 점점 루트 2에 가까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 2라는 수를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계속해서 유리수를 더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 루트 2에 충분히 가까이 할 수는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들을 모두 포함한 실수라는 집합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들 수준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유리수는 아니나 유리수 수열의 극한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루트 2라는 것은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무한소수인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느 자리에선가 자르면 거기까지는 유리수입니다. 그쵸? 1.4, 1.41, 1.414, 1.414 이렇게 가는 유리수열의 극한값으로 우리가 루트 2를 나타내고요. 루트 2 말고도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죠. 파이 같은 원주율은 이런 식의 수열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정의는 유리수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수의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1대1 대응을 통해서 자연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4칙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수와 유리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에서 유리수열의 극한으로서 실수를 정의할 수 있었어요. 물론 유리수가 아닌 실수의 존재성은 x제곱은 2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서 발생했지만 정의하기 위해서는 극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수에서 복소수로 갈 때는 왜 복소수란 개념이 탄생했는지를 또 알아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약간 다른 관점으로 살펴봅시다. 2x 플러스 1을 원하는 1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러한 1차 방정식은 u 한 번의 연산으로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항하고 이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라는 결과를 얻죠. 자, 그런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개수가 a, b가 자연수일 때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서 a와 b의 값에 따라서는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우리가 자연수 내에서 연산을 하는데 나눗셈을 하다 보니 유리수가 필요하더라. 이 얘기죠. 자, 비슷하게 x제곱은 2라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놈을 풀면 우리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무리수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은요. 개수가 실수일 때 근해 공식을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나오는데 요 식의 값은요.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일 때는 실수값을 갖지 못합니다. 즉 a, b, c에 따라서 얘가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실수가 아니면 그냥 해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학자들은 그러기가 싫어요. 아니 어떨 때는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떨 때는 없다? 좀 싫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항상 근을 갖도록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언제는 실수 범위에서 두 개가 있는데 언제는 없을 수도 있다. 요게 마음에 안 들어서 수학자들은 새로운 수의 체계를 만들어내기로 생각을 하죠.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 요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가상의 수 i를 도입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허수 단위라고 부르고요. i를 쓰는 이유는 상상의 수, imaginary number다 라고 해서 i를 씁니다. 그래서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고요. 두 개의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i 꼴로 표현되는 모든 수들을 모아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복소수의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4칙 연산을 잘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 4칙 연산에 대해서 복소수 집합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수, 개수의 방정식을 푸는데 해가 정수로 안 나왔으니까 유리수가 필요했어요. 그쵸?
그리고 유리수 계수의 2차 방정식을 푸는데 x제곱은 2 같은 걸 푸는데 유리수 안에 해가 없으니까 무리수가 필요했고요. 실수까지 확장이 되고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이러한 방정식 해가 실수에 없으니까 i라는 새로운 수를 도입을 한 거죠, 이번에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 있죠. 뭐냐면 그렇다면 x제곱은 i라는 이 방정식을 풀려면 또 다른 수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근을 가져요. 좀 더 복잡한 방정식, 심지어 개수에 막 허수가 들어가도 얘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세 개의 근을 갖습니다. 3차 방정식이면요. 전부 다 복소수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증명을 했냐면 요렇게 생긴 사람이 증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 맞나요? 예, 독일의 수학자죠. 가우스라는 이제 굉장한 천재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증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증명을 완성한 건 아니고요. 여러 수학자들의 합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밀하게 증명이 된 건 나중에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소수를 개수로 갖는 n차 방정식은 반드시 n개의 복소수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n차 방식이 있는데 이 개수들이 전부 다 복소수예요. 그렇다면 얘는 무조건 뭐냐면 최고차 한계수 an 빼놓고 n개의 복소수 개수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수계수의 방정식 해는 정수 안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유리수계수의 방정식의 해는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고 실수계수의 방정식의 해는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복소수 계수의 방정식에는 언제나 복수수 내에 정확히 n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돌멩이와 사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대응하는 것을 추상화해서 자연수를 만들어냈고요. 자연수의 집합 안에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수와 유리수가 탄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리수가 등장을 했고 역시 x제곱 마이너스 1 따위의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복소수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수가 확장이 된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수까지를 약속한 다음에 그 수들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수가 필요했던 건데 복소수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복소수 계수의 n차 방정식은 반드시 n개의 복소수를 갖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의 체계가 복소수로 완전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복소수에서 수를 더 확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1과 i 외에 jk라는 새로운 가상의 수를 도입하여 4원수라는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한 16원수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연수에서 복소수까지는 우리가 확장을 억지로 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수학을 다루는 도구, 즉 방정식이라는 어떠한 도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고 그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의 확장이 필요했다면 복소수 이후로는 더 이상 수의 확장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건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적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수학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수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의 탄생 그리고 수의 체계가 어떻게 완성되었느냐까지 대략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